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본인 부담 상한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자가 직접 돌려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환자 유인 및 입원 조장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병원은 환자를 통해 모든 진료비를 받게 됩니다. 만 66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 노년기 조기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을 각각 11,900여 명씩 추려 추적 관찰을 진행했는데요. 소득 수준이나 생활 습관이 비슷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그룹의 사망률이 검진을 받은 그룹보다 약 38%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는 입원 환자 등 노쇠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 기능 평가가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보고가 주를 이뤘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건강한 노인에서도 이 같은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될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대 대전 성모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신장 기능 상태에 따라 4,800여 명의 환자를 3개군으로 구분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 정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증 심부전에 해당하는 3군 환자군은 신장 기능이 양호한 1군보다 심혈관 질환 악화 소견이 3.39배 높게 나왔고 2군은 1군에 비해 1.46배 높았습니다. 심부전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심장의 새 혈관을 연결하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진행할 때 심혈관 사건 발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위험 인자로 추정된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이 암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녀 14만 6,100여 명의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저용량 아스피린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암 사망 위험이 15%,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은 19%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효과는 아스피린의 염증 억제 작용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미 심장병 학회 등은 건강한 사람이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아스피린 복용 대상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큰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손목에는 뼈와 인대들로 둘러싸인 터널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터널의 다른 이름은 수근관입니다. 터널, 즉 수근관은 일종의 통로인데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감각이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손으로 뭔가를 잡고 하는 생활 속 무수한 일들이 이 터널을 통과하는 조직들에 의해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압박을 받거나 좁아지면 원활한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겠죠.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병원 진료를 본 환자 수는 17만여 명, 2010년에 비하면 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가사 노동이 잦은 중년 여성에서 발병 빈도가 높긴 하지만 최근엔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자들은 손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가 하면 감각이 둔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심한 경우 젓가락질이나 바늘질 같은 정교한 동작은 물론 악력이 떨어져 물건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손목 안쪽에는 손의 감각을 주관하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를 손목 터널
또는 수근관이라고 부릅니다. 주변 근육이 뭉치거나 인대가 두꺼워지면 터널은 차츰 좁아지고 그 안에 정중신경도 눌려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중신경은 주로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반쪽만 지배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만 특징적으로 감각 이상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각 이상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손목을 지나는 신경이 주로 엄지 쪽으로 근육에 지배를 하기 때문에 엄지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그 엄지 두둥의 근육의 감소로 인해서 근육이 빠져서 우리가 기부스 같은 걸 하면은 다리가 가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경이 마비되면 근육이 빠지면서 운동 기능에 저하가 생기는 것이죠. 손목 터널이 좁아지는 원인으로는 과도하고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꼽힙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직장인, 손을 많이 쓰는 주부, 그리고 미용사, 요리사 등이 포함된 직업군에서 증상이 자주 관찰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병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손목 사용 외에도 골절, 염증성 질환, 외상 등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성 관절염 그런 것들이 생기면 더 악화될 수 있고요. 또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만성 신부전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밀로이드나 이런 게 침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더 잘 생기기도 하고 또 손목 안에 혹, 그러니까 종물이라고 그러죠. 어떤 암종이 그쪽에 생긴 경우에는 신경이 역시 또 눌리게 됩니다. 또 흔히 우리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손목 부위가 잘 부러지는데 부러지고 나면은 손목에 변형이 생긴다든지 주위에 유착이 되면서 신경이 같이 눌릴 수가 있어서 이러한 원인들이 2차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라면 모든 손가락이 다 저리고 손끝이 시립니다. 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리면 새끼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과 손바닥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될 때는 자가 진단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양쪽 손등을 서로 맞대 손목을 90도로 꺾은 상태를 30초에서 1분간 유지했을 때 아프거나 저리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깁스나 보조기를 이용해 움직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항소염제, 항염증제 등의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증상 조절이 쉽지 않은 경우라면 손목 터널 안으로 스테로이드제를 직접 주사합니다. 약효가 한 3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대개 초기에 수근관 증후군 환자들은 대개 주사요법을 통해서 증상을 금방 좋아지게 할 수 있고 또 한 3개월까지는 약효가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좋아졌다가 영구히 재발 없이 호전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보존적 치료로 되지 않고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된다든지 이미 아주 심해서 못 견딜 정도가 심하다든지 자다가 많이 깬다든지 또 근육 위축이라고 근육 자체에 벌써 손상이 오기 시작한다든지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은 인대를 잘라 손목 터널을 넓혀주는 작업으로 비교적 간단하며 결과도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중 통증이나 손목 조임 증세 등은 수술 후 즉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각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을 사용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기만 해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단, 증상을 방치하면 염증이 심화되고 신경이 손상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건데 과도한 운동을 너무 장시간한다든지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어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몸에 그런 염증 반응, 소인들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근관 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질병, 만성 질환 중에 당뇨라든지 또 갑자기 비만이 된다든지 비만되면 수분관도 역시 좁아지거든요. 이런 그 생활 습관 병들을 잘 관리하는 게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손목 관절, 우리 몸 중에서도 정말 수시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손목 사용이 불편해지면 우리 생활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 있겠죠. 전문의들에 따르면 초기 증상이 미약해 환자가 그저 참고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제대로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 보존적 치료, 다시 말해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적기 치료만큼 평소 습관이 중요한데요. 평소 할 일 많은 손목을 위해 손목 돌리기, 손목 당기기 같은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는 것도 손목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19년을 아쉬워하며 송년회 일정으로 바쁜 시기인데요. 송년회에는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음은 숙취를 부르는 법. 숙취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대사물질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아세트알데히드는 ALDH 효소를 통해 2차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과음하면 분해 능력에 과부하가 걸려 미처 분해를 끝나지 못한 그러니까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대로 체내에 축적되게 됩니다. 숙취의 주된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두통, 심장 박동수 증가 등이 있는데요. 흔히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이 ALDH 효소가 부족한 것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는 건 삼가는 게 좋은데요.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요소가 부족한 사람은 과음할 경우 알코올성 지방간, 간암, 간경화, 심내혈관 질환 등 위험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각한 경우 급성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숙취는 당장 다음 날에도 문제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게 더 심각한데요.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을 일으키고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잦은 음주는 영양 부족 상태를 만들어 간 질환으로 쉽게 발전하게 하는데요. 더군다나 간은 손상이 심해질 때까지 거의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난 후에야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간센터 김지훈 교수는 숙취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신경계, 면역계, 소화계, 내분비계 등 모든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특히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만성 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자칫 증상이 악화돼 간경변증으로 빠르게 발전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주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손상된 간 세포가 회복하는 데는 최소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술을 마신 이후 3일간은 쉬어줘야 합니다. 또 보통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평균 4시간 이상이 걸리므로 술은 천천히 마시는 게 좋고요. 음주 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체내 알코올 농도를 낮춰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속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안주도 영향을 미치는데 탕 요리나 튀김의 경우 짜거나 맵고 지나치게 기름져 오히려 간에 피로감을 더할 수 있어 피하는 게 좋고요. 치즈, 두부, 생선 등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거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또 알코올 분해를 돕는 타우린 성분이 함유된 조개류를 안주로 함께 먹는 것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김지훈 교수는 간은 악화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
음주가 심해지면 간세포가 파괴되고 염증 반응을 동반하는 알코올성 간염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음주를 줄이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체내에 해로운 독소를 만들어내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갈변된 사과인데요. 이 갈변된 부분을 먹으면 체내 활성산소가 생성돼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색된 부분은 칼로 잘라내고 먹는 게 좋고요. 소금물에 담가두거나 겉면에 식초를 발라두면 갈변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 건강하게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푸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